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070억 달러 규모의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6,140만 불을 투입한 노숙자 단속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곳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행정부가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던 만큼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위해 정부가 10년간 4천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고 이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 이후 2,6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구제를 신청했고 1,600만 명이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은 중단된 상태며 아직 실제 탕감 절차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070억 달러 규모의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 신청자가 급증해 예산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올해 초 뉴욕시가 발표한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더 늘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계약, 교육, 예술 및 도서관 자금 지원, 저소득 뉴요커 지원 등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강력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안전과 위생, 도서관 및 문화기관 지원, 청소년 일자리와 일하는 가족 지원, 보건 지원 등입니다.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뉴욕시는 재범자들을 더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집중 사례 관리 모델을 만들고 3,68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폭력 예방 태스크포스 확대에 190만 달러를, 총기 폭력 예방 효과와 커뮤니티 반응 분석 등에도 85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소외된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과 트라우마 회복 센터에도 240만 달러를 배정했고 쓰레기 수거 빈도 확대, 고속도로 청소 프로그램, 거리와 인도 청소 프로그램 등에도 예산을 상당 부분 할당했습니다. 당초 약 3,600만 달러 삭감될 예정이었던 도서관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가 더 단 저칼로리 인공감미료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들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결정은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는 7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5개군 중 2비군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2비군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1,300건의 연구를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박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국제감미료협회는 국제암연구소는 식품안전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UN 식량농업기구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을 감미료로 소비해도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국제암연구소의 결정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암협회 역시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의약국 등 여러 주요 기관들이 아스파탐과 암 발생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협회인 칼로리조절위원회의 로버트 랭킨 회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파탐은 널리 연구되어 온 안전한 음식 재료 중 하나라며 국제암연구소의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해부터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과 함께 길거리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노숙자들을 몰아내는 조치를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서비스국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에서 2,308명의 노숙자를 강제로 이동시켰지만 그중 쉘터로 이동하는 것을 수락한 노숙자는 119명에 불과했습니다. 119명 중 하루 이상 쉘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했고 90명 중에서도 40명은 쉘터를 떠나 거리로 돌아갔으며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들어간 노숙자는 단 3명뿐이라고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밝혔습니다. 시 감사원은 노숙자 서비스국이 6,140만 달러를 투입하고도 노숙자 이동 조치 결과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쉘터로 보낸 노숙자가 이후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서비스국 측은 지금까지 쉘터 입소 등의 데이터와 노숙자 이동 조치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반박했고 노숙자들이 쉘터 대신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쉘터 내 범죄가 심각해 노숙자들이 쉘터에서 사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뉴욕시 쉘터는 남부 국경에서 유입된 망명 신청자까지 몰리면서 노숙자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수십 개의 학교들이 보안과 교육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1,32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뉴욕주 내 수십 개의 학교에 보안과 교육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해 1,320만 달러를 할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14년 승인된 20억 달러 상당의 스마트 스쿨 본드 액트에 따라 조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안을 위한 790만 달러, 교육 관련 기술을 위한 470만 달러, 비공립 학교를 위한 27만 5천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국장도 스마트 스쿨 본드 액트는 학생들이 특정한 양식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연방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GSK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RSV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치의와 상의 후 RSV 백신을 1회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사임하는 로셸 왈렌스키 CDC 디렉터도 이번 권고안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RSV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GSK의 백신 두 제품을 승인했고 이들 백신은 올 가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CDC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RSV 백신은 고령층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SV는 주로 가을에 확산을 시작해 겨울에 정점에 이릅니다. 건강한 성인과 청소년이 RSV에 감염되면 대개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당뇨병과 만성심장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층은 심각한 증상을 보입니다. 연방통계에 따르면 매년 RSV로 인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6만 명에서 16만 명이 입원하고 6천 명에서 13,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화이자의 RSV 백신은 $180에서 $270, GSK의 백신은 $200에서 $295에 제공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교통혼잡료 부과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제노리버 회장은 지난 28일 교통혼잡료를 부과하기 위한 통행료 징수시설 설치 계약을 이미 맺었다며 약 10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4년 봄부터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MTA의 교통혼잡료 징수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나 뉴저지주는 물론 뉴욕시 외곽의 뉴욕주 정치인, 맨해튼 외 뉴욕시 4개 보로 주민 등의 심한 반대로 계속 지연되다 지난 26일 연방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버 회장 발표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통행료 징수 시설을 설치하는 계약회사는 트랜스코어로 맨해튼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연결점에 이지패스 톨을 설치해 전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전자동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통혼잡료는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3로 정해질 예정인데 낮 시간에는 $9에서 $23, 야간에는 $5에서 $12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버 회장은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행될 경우 1년에 최대 $1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부분 공공교통시설 개선 등에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금융사기 및 입소자 학대, 방치 혐의로 요양원 4곳의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센터스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퀸즈의 홀리스우드 재활의료센터, 브롱스의 베스 아브라함 재활센터, 화이트 플레인스의 마틴 재활간호센터, 버팔로의 버팔로 재활간호센터 등 요양원 4곳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요양원 공동소유주인 케네스 로젠버그와 데릴 해글러는 입원자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에 $1억 3천만 이상을 사용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소유주는 2013년부터 주 보건국에 신고한 임대료보다 최대 233% 부풀린 임대료를 요양원에 부과하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양원이 가족회사에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4곳의 요양원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결과 입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고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재정 치료를 감독하는 직책을 두며 $8,300만 전액 상환하고 검찰의 조사 비용을 변상할 때까지 새로운 환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센터스 헬스케어 측은 우리 센터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의 37주년 기념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 고다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인 법조계 인사들과 축하객 등 약 20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장으로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4년간의 임기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로렌스 한은 다음 회장으로 이 커뮤니티와 함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찰스윤 전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지난 6월 27일에 시의원에 도전했던 크리스토퍼 배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인 법조인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뉴욕의 한인들에게 법률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변호사협회는 내달 5일 오후 4시부터 8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담은 협회 법률 상담 이메일 또는 한라인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6가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가 발표한 2023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아이오닉 5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전기차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카앤드라이버는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아우디, BMW, 캐딜락, 메르세데스 벤츠 등 14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차량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주행의 즐거움 등을 평가해 아이오닉 6를 올해의 전기차로 뽑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인 아우디 Q4 이트론, 캐딜락 리릭,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루시드 에어 퓨어 등이 포함돼 현대차 플랫폼인 eGMP와 경쟁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지난 4월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비롯해 2023 세계 올해의 전기차와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의 대형 패밀리카 부문에서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카앤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한 자동차 전문지로 주행 성능, 차량 가치 등을 평가해 올해 최고의 차 10, 올해 최고의 전기차 등을 선정합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최대 소매업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JP모건의 더그 암무스와 브라이언 스밀렉 애널리스트는 올해 아마존의 총 상품 판매액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4,770억 달러가 될 것이며 아마존이 월마트를 미국 최대 소매업체 지위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성장은 월가가 힘든 2022년을 보낸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보기 희망했던 일종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회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호황을 누렸지만 작년에는 후퇴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전자상거래가 10% 미만으로 성장해 전년 대비 8.5%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거시적 압력,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부활, 팬데믹 이후 옴니채널 소매로의 전환에 의해 주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아마존의 총 상품 판매액은 식료품 및 의료와 같은 침투가 덜 된 카테고리의 견고한 성장, 올해 역대 가장 빠른 배송 속도를 기록한 더 빨라진 배송 속도, 그리고 프라임 플라이 휠 구독 서비스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업은 B2B 역량 향상, 바이 윗 프라임과 같은 새로운 핀테크 제품, 회사 시장에서 활동하는 타사 판매자 수의 예상 증가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으며 올해 말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42.2%로 전년 대비 106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론스타가 낸 세금 1,682억 원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해 론스타는 또 다른 소송에서도 이겨 한국에게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하정현 기자입니다. 과거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해 4조 6천억 원 넘는 차익을 거둔 론스타. 당시 정부는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는데 론스타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0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 1,530억 원,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수백억 원의 지연이자도 더해줘야 합니다. 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걷어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다가 9년 만인 2012년 3조 9천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 배당금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돈은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는데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2012년 ISDS 국제중재를 제기한 겁니다. 10년 가까운 소송 끝에 지난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밀린 이자까지 하면 3,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법원 선고로 이미 거둬들인 세금 1,682억 원과 그 이자까지 환급되면 최소 5천억 원 넘는 나랏돈을 론스타에 추가로 줘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배상금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는 검토할 게 많다며 아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1.3%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4월 말 발표한 속보치 1.1%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올라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주 전역의 561개 타운 중에 71개 타운은 재산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인 점퍼가 조사한 주요 도시의 임대료 수준 결과에 따르면 뉴욕이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00만여 명이 올 가을 학기부터 매일 학교 일과 시간에 마음챙김 호흡을 2분에서 5분씩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타주 전입자들의 뉴욕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일부 러시아군 최고의 장성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으며 이를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 연루자 또는 방조자 축출을 명분으로 수뇌부 개편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가 내놓은 2023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43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9위로 조사됐으며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7명이 7월 12일부터 2박 3일 예정으로 뉴욕을 방문하며 13일에는 동포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캐나다 산불의 여파로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곳곳에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로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1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6월 30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